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결국에는 중국이 계속 차단이 되는 만큼 우리가 더 들어가서 더 많은 파일을 받을 수 있고 파일을 뺏을 수 있는 기회들은 더 많아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금융 분석하고 있는 유신익입니다. KB 스타자문단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이제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관련된 서적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패닉. 패닉처럼 다가오지만 패닉을 느끼시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썼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나리오대로 그 틀 안에서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발언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는 하지만 큰 틀의 범위는 여전히 체계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일정 수준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났다가 굴욕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러우 전쟁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양쪽이 있죠.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렇게 미국한테 지금 중요한 국가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든처럼 이렇게 감싸 안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평화민주주의를 갖다가 지향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잡았다 이런 주의가 아닌 거죠. 미국의 패권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미국의 패권을 가져가야 된다면 패권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지금 트럼프가 이행하는 패권의 종류는 뭐가 있죠? 자원 패권. 이거는 에너지 패권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영토 확장. 영토 확장은 지금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랑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미국 내에서 실행을 하려는 금융주의적인 어떤 패권 정책. 뭐 이거는 결국에 달러의 패권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다 곁들여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들까지 다 통칭해서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큰 인센티브? 메리트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러시아는 그게 명확히 있죠. 무엇이 있느냐?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러시아가 에너지 패권에 굉장히 자원 패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큰 틀을 떠나서 이거를 이제 세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자원, 그 제국주의적, 내수에서의 금융정책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개에서 사실 위로 또 올라가 보면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누구 편이었죠? 중국 편이었잖아요. 중국하고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한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사실은 중국을 백업하면서 중국의 그동안의 군사력, 무기 개발, 그다음에 양자역학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우주 쪽까지 이제 넘나들고 있는데 뭐 딥시크도 물론이고 AI도 물론이고 근데 우주 쪽까지 넘나들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 기술은 여전히 러시아가 전 세계 2등이에요. 이 힘을 얹어서 러시아하고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원유 결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담합거래를 해왔죠. 담합거래를 하면서 중국 입장은 싸게 받아왔고 러시아는 그동안에 유럽한테 못 파니까 근데 서로 담합을 하면서 통화도 자기들의 새로운 이제 브릭스 새로운 뉴노멀 통화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외치기도 했고 이 국가들이 뭉쳐서 뭘 했죠? 에너지 패권을 가지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가 힘이 빠졌죠? 사우디가 힘이 빠졌죠. 사우디는 서브가 됐잖아요. 사우디는 원래는 미국의 대리인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바이든 시절에는 어느새 대리인보다 더 못한 서브 2차, 3차 국가가 돼버렸고 에너지 증산, 감산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그러니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러시아를 뒤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국의 연대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 모두 다 오리지널리 통제해왔던 그동안의 에너지 패권이 서서히 와해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트럼프 방식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져오느냐 그냥 그러면 러시아한테만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느냐 항상 당근과 책찍이 있잖아요. 거래 기술 보셨죠? 내부에서 의회하고 할 때도 거래 기술 외부에서 국가들하고 할 때도 거래 기술 그 다음에 어떤 국가하고 우호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오려고 할 때도 자신의 이제 입장으로 편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도 그때도 거래 기술 양자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양자 스탠스 뭐냐? 푸틴하고는 침묵을 계속 도모해요. 침묵을 도모하면서 제재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해요. 그러면은 푸틴이 더 우호적으로 변화하게끔 계속 길을 열어주면서 압박을 하면 푸틴이 뭔가 노력을 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이 형태가 뭐죠? 예전에 미북 협상 때 똑같았잖아요. 김정은을 좋아해요. 김정은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칭송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해제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관련되는 제재들은 해제를 안 하잖아요. 자꾸 리더한테 희망을 심어주면서 겉으로는 희망을 심어주면서 결국에 실질적인 이제 구제책은 없고 러시아만 조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러시아도 지금 특별히 금융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은행 관련돼서 제재를 당했었는데 그 제재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거 말고는 실질적인 어떤 혜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한테는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노리겠다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젤렌스키 만나가지고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난 이럴 줄 알았어 라면서 아름다운 미덕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급한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에너지 패권, 그 다음에 제국주의적 패권, 그 다음에 금융 패권에서 하등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된다. 왜냐면요. 지금 자원보급을 그렇게 노리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패권을 가지려는 거는 결국에 자원과고 관련이 되거든요. 알래스카 우리 LNG 관련돼서 개발에 대해서 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자신들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한국, 일본이 지금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 될 것 같으면 지분권을 달라는 거죠. 잘 될 것 같으면. 근데 일정 부분 이제 가시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와중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다 운송과 자원과 관련되는 영토잖아요. 다 보유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유하게 되면은 어떤 힘이 더 강해지냐? 위쪽으로 알래스카, 그 다음에 중간에 파나마 운하, 아래 서쪽, 남서쪽으로 보면은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린란드까지 갖게 된다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자원 부국의 어떤 힘들을 자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히토류 같은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자원에 대한 컨트롤이 힘이 강화가 되면 에너지 가격을 다운을 시킬 수 있겠죠. 다운을 시킬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일단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자국 내 CPI도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종국에 결국에 취하려고 했던 베센트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는 해놓고 나서 금리 떨어뜨려 놓고 나서 그리고 시장금리 떨어뜨리고 물가 떨어뜨려 놓고 나서 대출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러한 형국에서 기업의 주가는 위험자산의 투자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형국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지금 그림이 다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고리가 다 연결돼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러시아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앞으로 얘기해 드릴 말씀들이 제 시나리오가 아니고 저만의 예측이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그리고 더 큰 틀에서 보면 닉슨 독트린에 모두 다 그 프레임들이 다 나와 있어요. 협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베네핏을 주고, 그 협조는 뭐냐면 미국의 안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관세, 경제정책, 그 다음에 일자리, 모든 정책들은 다 안보로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안보에 있어서 수정주의 국가라고 표현하면서 일단은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리스트에서 일본이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유럽은 언급이 된 적이 없었어요. 일기 때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럽은 이미 사실은 외면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우리가 이제 2000년 초중반 이후에 그려놓은 그림상 서구, 미국, 유럽, 서구 이런 그림이었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유럽은 이쪽 우호, 그 다음에 반대, 그 공산당 이쪽도 아니고 중간 지역이에요. 중간 지역. 중간 지역 국가이고, 중간 지역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때는 유리하게 끌어들이지만 어쩔 때는 뭔가 또 돕지도 않는,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인데, 그러면 유럽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미국이 지금 전략적으로 가져가느냐, 못난이 2등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난이 2등 전략이 뭐냐면 중국하고 자꾸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럽을 갖다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압박을 하면은 사실은 유럽도 미국한테 뭔가 반무역적인, 그리고 반사회적인, 반경제적인 정책을 취해서 미국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유럽이 그러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신재생 정책을 취하고는 있지만 R&D 능력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우리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기술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미국한테 바라면 바라야지 지금 미국한테 기여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여할 바도 없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을 바도 없으니까 자꾸 삐져나가는 거죠. 중국하고 자꾸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독일 3사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스럽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총선을 한 결과를 보면 지금 유럽이 대부분이 다 우파들이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우파들의 목소리는 더 강건해져요. 우리는 유럽인데, 우리가 옛날 유럽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더 먼저 개방되고 더 먼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부를 이룬 국가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미국의 질소냐 이러면서 더 미국에 대한 그 관세 정책에 더 반발적인 정책을 취하고, 미국은 사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러한 흐름이 일기 때부터 이미 지금 거의 9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잠깐 뭉치고, 그러다가 서로 또 압박하거나 서로 미워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럽을 그대로 그 스테이하게 놔두는 이유는 뭘까요? 못난이 2등 전략. 통화나 경제 규모에서 보시면 유럽 권역이 어쨌든 유로가
미국 다음이에요. GDP 규모나 아니면 외환의 사용률로 보더라도. 그럼 2등이 우리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1등 선수가 있어요. 1등 그 학생이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은 3등이 있는데 그 3등이 공부를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근데 치고 올라오는데 이 2등이 이 3등을 누르게끔 3등보다는 계속 잘하는데 근데 1등하고는 편차가 되게 많이 커요. 뭐 사회부터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편차가 커요. 근데 이 2등이 있음으로써 3등이 절대 못 넘어서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1등 입장에서는 이 2등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어쩔 때는 방해를 할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 2등이 무너지지 않게끔 버티게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서스테이너블하게 그냥 버티게끔만 만드는 전략이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과의 뭐 와해를 얘기한다든지 유럽하고 왜 이렇게 자꾸 노이즈가 나지 이거는 사실은 원래부터 지금 이미 트럼프의 패권 국가 그런 이제 자신만의 철학들이 16년도부터 이제 시작되어 왔고 그때부터 이미 지속이 되었다. 그런 판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우 전쟁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결국 러시아가 웃으며 마무리될까요? 결국엔 근데 남부 영토의 일부,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이 부분부터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저의 추정입니다. 개인적인 추정인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원했던 남부의 영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남부 영토 중에 해협도 그렇고 영토의 일부를 갖다가 러시아의 영토다라고 일부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러시아한테는 그 대신에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겠죠.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다시 이 이제 전쟁이 종료가 됨과 동시에 전쟁은 이제 종료가 되거나 이제 휴전이 된다는 걸 이제 전제로 깔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어느 정도 에너지에 대해서 가격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공급량을 늘리면 다시 유럽에다가 이제 계속 공급을 해줄 수 있게 파이프라인을 열어야 되겠죠. 밸브를 열어야 되겠죠. 근데 그 여는 과정 속에서 얼마를 더 공급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의 가격에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가격 결정자의 역할을 미국한테 주게끔 하겠죠. 그것이 주고받는 게임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원래는 누가 컨트롤 했었죠? 중국이 컨트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의 어떤 컨트롤 능력을 미국이 가져오게 되면 미국은 일단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우디가 이제 최근에 러우 종전 협상을 하는데 왜 사우디에서 할까요? 갑자기 왜 사우디에서죠? 이게 전형적인 대리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라함 협정을 할 때도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만나고 한 번은 UAE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이 국가들, 미국이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국가들의 장소에서 회담을 하면서 자꾸 힘을 실어주고 그 리더들과 그 국가에 대한 칭송을 하면서 이 국가들이 결국에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을 대신한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을 갖다가 계속 압박하는 정책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우디에서 협상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란을 무찌를 것, 무너뜨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우디의 힘을 복원시킴과 동시에 오펙에 대한 가격 결정이나 어떤 증상 이제 감산에 대한 컨트롤력을 미국이 가져가고 그와 동시에 그동안에 크지 말았어야 되는 이란을 갖다가 계속 압박을 하겠다라는 사전 시그널이고 그러면 사우디가 커지고 다시 이 아브라함 협정과 같은 UAE와 사우디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란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겁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과 사우디의 간접적인 압박이 다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강해지면 뭐냐? 고립주의로 가는 거죠.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일기 때도 이러한 미국의 대리인 국가들이 이란과 이란, 하마스, 그 다음에 뭐 민병대 이런 이제 이란의 대리인 군사 세력들을 계속 압박을 하게끔 정부를 압박하게끔 해서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경제적인 피폐함에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고립 전략들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러시아를 통해 원유와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전략이 사우디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향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기 때도 보시면 기브앤테크가 많았죠. 어느 정도 증산을 해. 그리고 일단은 국부 재정 자체를 원유의 수출과 원유의 가격만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투자도 늘리고 사우디조차도 신재생 산업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했고 그래서 사우디는 그 뒤에 중동과 그 일대 지역에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유럽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큰 소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벤처 투자에서 되게 큰 손으로 또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만큼 또 무슨 혜택이 있을까? 안보를 보장해 줬잖아요. 무기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도와주고
안보를 지켜주겠다. 중동 지역 내에서 사우디가 국가의 규모에 비해서는 군사력은 약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채워주겠다. 보장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허소 유도를 하는 전략들이었는데 그게 바이든 때 모두 다 와해가 됐다가 다시 리빌드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친밀해지는 트럼프와 푸틴을 보며 시진핑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진핑이 언론에서 당황했다, 뭐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미 트럼프가 당선된 즉시, 그러니까 작년도 이미 11월 달, 그 전부터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랐을 때부터 중국 공산당은 이미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오게 되면 과거에 그랬다시피 푸틴하고의 친목도가 굉장히 높았고, 트럼프가 결국에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유화적으로 좀 바꾸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당연히 자신들의 연대에서 빼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누구나 다 했겠죠. 특히 이제 시진핑 같은 당사자 국가의 그 지도자는 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러면은 지금 무엇을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시진핑이 바뀌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였죠? 공동부유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메이투안도 그때는 가격 대비 굉장히 어닝도 좋으면 쌌고 그렇지만, 그 알리바바도 쌌지만 일단 이거는 공동부유에 어긋난다. 기부도 하고 우리가 허락해주는 사업까지만 해라. 이런 이제 판단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큰 틀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신규 주택 구매 관련된 정책을 2번이나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펀드 관련되는 이제 증시 안정 그런 정책들도 또 큰 틀에서 한번 시행을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의료나 여러 가지 서비스, 그다음에 노인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원주를 해주겠다 하면서 현금, 저소득층들한테 현금까지 주는 정책까지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민심은 돌아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도 돌지 않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부채를 아직도 막아놓으니까. 부채로 성장한 국가가 부채를 막아놓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선회를 하기 시작하죠. 딥시크가 굉장히 상대적인 가성비가 우월하다라는 이제 글로벌에서의 이슈가 생긴과 동시에 지금 시진핑이 공동부유가 아니라 선부유 노론으로 살짝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먼저 부자가 된 다음에 뭔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민생 그리고 국민들한테 일단은 먼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유화적인 제스처는 안과 밖이 동일합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뭐 최근에 나오는 이슈는 한한령 해제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만, 물론 그 한한령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해제, 그다음에 다시 제재 뭐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현재 일어나는 분위기나 올해 에이펙 회의에서 여름쯤에 시진핑이 방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미키라는 영화가 중국 전역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아시죠? 봉준호 감독의 미키라는 영화가. 어쨌든 이제 그 영화가 미국 영화로서 이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감독이 그렇게 영화를 출시하고 그것이 중국에서 이제 개봉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화적인 몸짓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실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어느 정도 다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약간 플렉서블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을 봤을 때 외부에도 유화적인 몸짓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다시 요약해보면 자신의 편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근데 한국에 대한 전략적 방향이 단순히 우리 연대나 우리가 힘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필요합니다, 이런 입장일지, 아니면 한국을 더 우위에서 뭔가, 아주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컨트롤하고 군림하려는 건지, 그건 사실은 불분명해요. 근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져요. 굴림이나 어느 정도 컨트롤하려는 그런 의도는 일부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산업 부분에서 플랫폼으로 지금 들어오는 걸 보면 테무, 알리, 그리고 그 다음에 BYD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려는 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중국 역시도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들, 인접한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과 연대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한국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손짓과 몸짓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만큼 러시아 흔들림에 대해서 자신의 서브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의 중국을 향한 속내는 무엇인가요? 차단이죠. 중국하고 차단이죠. 차단을 해서 중국이 더 이상 산업적, 기술적으로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뭐 기술을 갖다가 베꼈고, 사실 이제 특허 건수만 보면요,
미국 대비해서 중국이 글로벌 특허 승인된 건수를 뭐 10배 이상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5%도 제대로 쓸만한 거리인지 쓸만한 기술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중간중간에 다른 국가들의, 다른 기업들의 기술도 굉장히 사실 수주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느 정도 베끼고 그걸 특허로 승인하기 위한 작업들이 그 물밑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결국 AI로 가는 길의 끝은 어디냐? 결국 이거는 안보랑 연결이 되거든요. AI가 어떤 산업, 뭐 AI가 안 쓰이고 우호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산업이 없겠지만 AI 끝은 안보입니다. 우리가 적을 식별하는 안면에 대한 홍조 판단, 그 다음에 안면에 대한 어떤 윤곽 판단, 그 다음에 우리 얼굴 표정이 변하잖아요. 그런 판단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영상으로 AI로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체온의 변화라든지 동공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서 적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특히 지금 공항에서도 테러 감시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방산업계를 그동안에 잘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적을 물리치거나 어떤 이제 기계화된 군사 조직과 무기를 갖다 컨트롤하는 데서 AI가 정밀 타격을 하고 위치를 잘 정확히 배치하고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AI가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 AI로 인한 더 많은 개발과 국가적인, 특히 안보 산업에서의 급성장을 막으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도로 담겨져 있고, 결국에 더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번 1기 때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때 보신 바와 같이 중국하고는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핵심은 중국과의 정상 무역 관계를 철회할 예정에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정상 무역 관계는 뭐냐면은 우리 MFN이라고 해가지고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정상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맺고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하는 국가들한테 뭔가 효율적으로 완화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2000년 초반에 맺어졌다가 그걸 아예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 무역 관계가 철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지금은 정상 관계이기 때문에 관세를 10%더 매깁니다, 10%더 매깁니다, 이렇게 나가지만 나중에 철회가 되면요, 관세율이 스무트 홀리 때처럼, 스무트 홀리 때는 최고 관세율을 아시는 것처럼 4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 60%, 모든 상품은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기술 성장, 중국의 기술 성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충분히 억제하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중국에는 무역을 차단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중국의 의존적인 부분들이 특히 자원에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패권과 동시에 제국주의적 패권, 즉 많은 영토에서 자원을 갖다가 다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영토를 취득하려는, 보유하려는 욕구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딥시크 충격 등 건재한 모습인데요. 미국의 압박이 소용없을 것이란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디스크도 사실 가성비로는 훌륭하지만 재밌는 거는 이제 오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었고, 그리고 딥시크를 통한 이제 한마디로 재밌는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산 배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투자와 배당을 모두 다 고려한 자산 배분의 철학에서 본다면 가장 유리한 것은 코카콜라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라는 직접적인 포트폴리오를 내뱉어주는 반면에, 딥시크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은 뭐냐면, 자산 배분은 수익자의, 투자자의 수익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채권과 주식에 여러 개 나눠 가지고 분산을 몇 프로씩 나눠서 하는 겁니다 라는 원론적인 교과서 얘기를 아직 뱉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금융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학습이 덜 됐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가성비가 좋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거는 장점인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것을 갖다가 데이터의 학습과 이 인공지능이 뱉어내는 결과물의 러닝된 수준 자체는 월등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상당히 많이 나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 더 많이 발전하려면 뭐냐, 결국에 서버의 힘, 데이터 센터의 힘들이 더 강화가 되고
이제 반도체 칩에 대한 힘들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칩이 못 가게끔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도체 분야에서도 많이 일취월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미국의 반도체 칩에 비하면 최소 1.5세대, 2세대 이상은 계속 발전의 사이클이 늦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나마 양으로서 승부해서 그래도 자국만의 어떤 효과를 본 산업은 뭐냐? EV 배터리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EV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그 내구성이나 품질에 대한 불량에 대한 요소들도 계속 체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으로서 승부를 하고 한 번에 쏠려서 행정당국이 모두 다 투자를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와르르 산업을 갖다가 확 키우는 건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키운 다음에 미세적인 조정과 밸런스 그다음에 품질적인 부분에서 항상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범용으로는 잘 쓰이지 못하고 범용 제품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품질과 그런 오류나 데이터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은 고품질의 상품이 아닌 우리가 1차 가공품 같은 생활용품, 그 다음에 플라스틱 조제품, 아니면은 우리 철과 관련된 기계 품목들, 이런 것들만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체적인 원형의 어떤 기술력이 항상 미국보다 좀 못 미치고, 항상 못 미치고, 이런 이제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물론 그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는 건 대단하나, 미국은 쉬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이 두 사이클 정도는 늦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중국 차단 정책이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정 수준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이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는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호적인 손짓을 취하고 있다. 한국한테도. 지금 러시아도 흔들려요. 그러면은 진짜 우호적으로 취해야 되는 국가들이 지금 누가 또 있을까요? 바로 중남 아시아권에 있는 신흥국들. 1대1로 프로젝트 대출로 투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대출을 해준 그 국가들한테 더 페이버를 보내겠죠. 왜냐면은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더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겠다. 그건 1대1을 여러분들 학습이 되셔서 아시잖아요. 이거는 대륙을 잇는 운송로이자 이거는 결국에 군사 요충지의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AI 소프트웨어를 이 중남미 신흥국가가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한테라도 공급을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갖다 늘리려는 결국에 이런 큰 그림은 뭐냐면 계속 중국 연대, 그다음에 미국 연대 계속 이게 분할이 돼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흐름, 큰 흐름들이 과거에 없었느냐? 똑같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패권주의, 제국주의를 가졌을 때 미국이 올라서면서 미국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미 패권 국가들, 스털링 블록이라고 하는데 영국에 속해 있던 거의 한 40여 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국가들을 뒤흔들고 그리고 미국으로 왔을 때 산업적인 베너핏이 뭐가 있는지 명확히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의 금융과 교역 그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스탈린 블록이 무너지면서 준비금으로서의 보유를 해야 되는 국가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 블록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뺏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자신이 뺏으면서 가져온 가장 큰 핵심 주축은 산업적인 메리트가 이 패권에는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AI 그게 결국 국방하고도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어떤 패권에서 절대 AI 쪽을 반도체 쪽을 놓지 않으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흐름에서는 우리는 계속 의심을 하고 단기적인 발언에 좀 뭔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의 ATP, 어셈블링, 테스팅, 패키징 능력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 이상을 차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 ATP 누구누구 잘하나 생각해 보시면 일본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거의 이제 한국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AI 야욕을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한국한테 충분히 어느 정도 같이 연대하려는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냐. 기회가 충분히 존재를 한다. 다만 항상 그렇잖아요. 함께 하기 전에 먼저 미국이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미국은 트럼프는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얘기를 하고 반도체 투자는 안 된다. 라고 보조금 투자는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함께 연대돼서 패권을 형성하는 충분한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국이 이번에 이제 연설문에서 보시면 한국과 관련된 키워드가 3개가 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플레를 잡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정책을 이렇게 쓸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린랜드도 보유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패권에 대한 얘기를 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이렇게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할 거니까 TCJA라고 하는 우리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이게 나중에 내수 부양할 때 효과가 엄청 컸거든요. 그때 1기 때도 이 정책 하나로만 사실은 GDP를 최소 0.5에서 1.5 이상 끌어올린다라고 분석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돈이 나가는 문제이거나 돈이 세입이 덜 들어오는 문제에 봉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도 딜을 해서 재정을 줄이겠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 3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 현대차에 대해서 일단은 투자를 약속했다. 공명정대하게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현대차와 함께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원활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행보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줬고, 두 번째,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LNG 관련되는 우리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게 사실은 의회 연설에서 3개의 키워드가 한국과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이, 우리나라가 너무 멋지긴 멋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AI 패권에서의 기술도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로 모든 무역 거래, 스위프트 거래를 다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ATP 쪽에 대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D램 쪽, HBM용 D램이 결국에는 뭐 퀄 테스트가 필요하고, 엔비디아가 뭐 어떻게 HBM용 퀄 테스트를 삼성한테 하고 있다, 뭐 안 하고 있다, 뭐 약간 노이즈들은 많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결국엔 다원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통제하고 적정한 정도의 그 가공품을, 부품 수급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MRO 기술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MRO와 관련되는 선박의 유지 보수와 관련되는, 그리고 LNG와 같은 이제 고부가치 선박 제조 기술에서는 그 당시에 202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조선업 인력들이 미국 내에서 다 이탈이 됐잖아요.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 사람은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필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방위산업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가성비 좋은 무기들을 잘 생산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요소만 보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필요한 국가의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연설에서 이 3가지 키워드가 한국에 다 해당이 되는 상황. 그런데 관세와 방위비와 관련되는 것, 주한미군과 관련된 얘기들을 자꾸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 사례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면, 일본은 방위협정과 관련되는, 군사협정과 관련되는 항목들이 미국과 1기 때, 아베 정권 때, 트럼프 1기 때 6개의 조약과 협정이 이미 맺어져서 매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여를 초반에 명확히 했고, 그래서 상호 연대 관계를 명확히 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결국 트럼프는 모든 패권의 중심은 안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해서 미국한테 어느 정도 기여해주는, 기브앤테크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술이 이렇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방위비 쪽에 대해서,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 얘기 뭐냐면 기술적인 기여와 투자를 더 해달라는 얘기죠. 그럴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딜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고, 그 딜의 영역이 더 장기화되면 이제 미국과 일본처럼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을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기술과 지금 트럼프가 패권이라는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브리티시, 우리 이제 스털링 블록이 무너질 때 산업적인 패권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 기술과 산업의 패권은요, 뭐 국가의 리더,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그 기술력이 폄하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리더가 뭐 부재하고
반대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으면 우리는 끝났다. 이런 언론과 뉴스들은 사실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원하는 건 기술이지 사실 정치적 안정성, 물론 더 안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좋겠지만 그게 없어도 기업의 기술과 기업 성장하는 패러다임들이 지금 완벽하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작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을 겪지만 대외 수지나 수출의 경기, 그 다음에 우리의 주요 수출 산업의 패턴을 보면 최악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 숙련도는 더 높아지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가 들어서면서 이 사이클 자체가 예전에는 한 2, 3년 정도 빅 사이클이 왔다가 2, 3년 정도 재고 사이클 때문에 하향이 오고, 그래서 통상 5년, 6년, 7년 이런 이제 상승과 하강의 사이클 주기가 왔다고 한다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이제 조사한 그 재고 사이클로 보니까 지금 이게 한 번의 사이클이 2, 3년에 와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이게 한 사이클이, 상향과 하향의 사이클이 2년, 3년 안에 지금 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타이밍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은 사실 일본 빼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TSMC 말고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리오더로 오는 구조이거든요. TSMC한테 주문이 오고 TSMC가 또 리오더를 일본과 한국한테 주는데, 이 기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미국과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교역할 수 있는 기회들도 상당 부분 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술의 초점을 보고 산업 사이클의 초점을 보시는 게 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술, 산업, 안보적인 부분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한국의 중요한 카드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 협상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시작 시점이 대등이라는 거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제 아베 총리,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분이 1기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 즉시 우리 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남아시아, 뭐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해가지고 이 국가들하고 한 7개의 아시아 국가들하고 안보 파트너 협정을 바로 했습니다. 그걸 맺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 취임하기 전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골프를 치는데 그 파트너십 협정 문서를 가지고 달려가서 이걸 주면서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돈독히 하고 안보 협력 관계도 돈독히 할 것이니까 이 자신이 가져온, 그러니까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그 안보 협정의 파트너십의 리더를 미국이 맡으세요.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과 동시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취임 직후에 바로 이제 도요타, 혼다 많은 기업 이제 리더들을 다 모시고 가가지고 투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일본은 사실상 환율 조작국에 2건 이상 걸릴 만한 건들이 한 4번, 5번 정도 반복이 됐었는데 항상 예외 조항으로 다 빠져요. 그만큼 4년 동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무역적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실제로 투자도 국채 투자뿐만 아니라 FDI라는 기업 직접 투자도 약속을 지켜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선투자의 개념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LNG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실제 LNG를 갖다 개발할 수 있고 시출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딜의 영역에서 약간 대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한테 관세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LNG에 대한 지분의 일정 부분을 미국에서도 공유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딜이 가능해지는 자원의 영역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기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먼저 투자를 일정 부분 할 테니까 우리가 관세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고 상대적으로 후에 받더라도 그것에 대한 베팅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결국에는 중국이 계속 차단이 되는 만큼 우리가 더 들어가서 더 많은 파일을 받을 수 있고 파일을 뺏을 수 있는 기회들은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MS 싸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1기 때도 약간의 수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있냐면은 상대적으로 이 우위에 있는, 가성비의 우위에 있고 그 품질에서도 약간의 우위가 있는 기계라든지 화학이나 섬유 이런 쪽에서 우리 수출의 비중이 더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길게 보고 먼 관점에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사귈 때도 좀 길게 보고 가자.
그 긴 관점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산업적인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관세에 대한 판단과 이런 영역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관세를 통해서 일단은 국가별 길들이기 전략, 그 다음에 국가별로 나레벨을 소팅을 하는 그런 전략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마 2단계, 3단계 더 지나가면 이제 금융의 완벽한 대출 증가와 함께 우리 소위 얘기하는 금융 드라이브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융 M&A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이미 일기 때 이제 어느 정도 붕괴를 시켜놨던 도드-프랭크법도 완전 폐지가 될 거예요. 금융적으로 내수 부양 정책, 대출과 리스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러한 기회의 타이밍, 시장이 마켓이 소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1, 2년 안에 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기회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선점의 영역을 우리가 먼저 잡자, 뭐 이런 제 판단입니다. 중국과 가까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교류가 활발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큰 틀에서 지금 그림은 정리를 해보면요.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거는 금융하고도 다 연결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국가별 소팅을 하고 있잖아요.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북미 쪽에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쪽은 아군이에요. 결국에 산업적인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이제 중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이야기를 잘 들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원하는 관세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특히 중국의 색깔을 지워라라는 거잖아요. 그건 교역이든 아니면 중간 가공이든 멕시코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군 전략이 완벽하게 세워지면 다른 국가들은 과연 관세를 매겼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순서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하던 방위비를 재협상하던 이 키워드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다만 전략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일본 못지않게 한국도 필요해요. 왜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중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중립 포지션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국가의 영역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방위 협력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기술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에 필요한 그 산업의 영역에서 굉장히 부강하다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트럼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나래비를 세우는 관세 정책들이 매겼다, 유예했다, 매겼다, 무예했다, 지금 굉장히 뒤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 다음 정책을 하기에 굉장히 수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잖아요. 이건 우려입니다. 어디까지나.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기점으로 보면은 미국의 가계소득이 25조 달러예요. 명목 GDP 29조 달러에서 25조 달러. 작년 내내 줄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심리적인 요소예요. 얼마든지 여기서 돈만 풀면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금리 안정화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도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정책이 어디로 가는 거냐. 결국에 제가 내수 금융 부양 정책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방정부에서 자본 비율, 상업은행의 자본 비율을 떨어뜨리고 충분한 투자와 대출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미 연방정부 법안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거 통과되는 즉시 100센트가 실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있기 때문에 100센트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세 정책으로 약간의 뒤흔들림과 금융시장의 뒤흔들림이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큰 시장, 그리고 금융적으로도 굉장히 또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런 큰 그림의 입장에서 우리도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포지셔닝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는 전략자산 비축을 서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시행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연방정부도 있고 지역 정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정부라기보다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은퇴자 관련되는 이제 펀드도 있고 공적 기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재향군인들의 펀드 연금 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관련되는 이제 공적 기구가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발권력을 갖고 있는 페드도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페드의 돈과
그 다음에 우리 연방정부 재무부에 있는 TGA라고 하는 이제 예금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동이 잘 될 수 있는 통화로서 양쪽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페드의 입장은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 그것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 판단으로는 지금 연방정부 내에서 일정 비중 정도만 먼저 전략자산 비축으로서 쓰여지게끔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용도는 뭐냐면 우리 항상 이제 형식적인 절차이고 부채에 의해서 한도가 꽉 차고 나면은 미국이 항상 이제 셧다운이 되고 외 승인이 안 되면 결국에 디폴트로 갑니다. 인위적인 디폴트로 표현이 되고 항상 끝나고 나면은 한도와 함께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항상 새롭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비축전략 자산으로서 서명을 하고 앞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액일 수밖에 없는 것은 가격의 변동이 충분히 많은 상태이고 아직도, 그리고 이것이 현금화하기에는 시장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들이 연방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사고 너무 많은 것을 팔아서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체적인 전략 자산의 가치도 급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결국엔 전략자산 비축으로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저는 핵심은 금융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블랙록, JP모건 비트코인 ETF 출시한 다음에 수수료 수익이 뮤추얼 펀드 대비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현금은 굉장히 많아요. 상업은행들이, 미국 상업은행들이 현금 가용 자산 금액만 보더라도 지금 4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은행들 위주로. 그런데 우리 그때 보셨죠? SBB 사태 보셨죠? 현금 가용액이 대부분 채권에 있게 되면은 사실상 유동화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처럼 디지털 뱅킹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돈이 채권으로 충분히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도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파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은행에 뭘 주어지면 좋을까요? 현금이 아닌 다른 투자할 수 있는, 다만 유동화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BIS 비율의 큰 악영향,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함으로써 바젤에서 원하는 그 자본 비율을 갖다 깎아먹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을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본 비율을 갖다가 낮출 수 있는 규정을 연방정부가 계류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어느 정도 위험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자산 비축을 인정을 하게 되면, 연방정부가 인정을 하게 되면 사업은행들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화가 충분히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일부 직접 보유를 할 수 있게끔 회계적 기준까지 마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상업은행들도 돈을 필요로 할 때,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려고 할 때 충분히 유동화를 시킬 수 있고, 혹은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유동화를 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열어주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유동화를 통해서 계속적인 민간의 유동성들이 계속 부양되게끔 만드는 큰 전략의 하나다. 그게 1기 때도 마찬가지로 대출해라라는 정책들은 굉장히 요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2기 때도 일정 부분 재정 지출을 줄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유동화를 금융 정책으로서 상업은행들한테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길을 열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의 일환으로서 전략 비축 자산을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게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페드에서의 어느 정도의 이제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친가상화폐 정책에도 비트코인은 조정받는데요. 시장은 갑작스러운 매수가 가격에 미친 영향과 이에 따른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한 것일까요? 어느 정도 이제 당선 직후에 이제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었고,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사실 트럼프 당선 직전 대비하면은 아직도 거의 2배가량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가격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 수단이 되면요, 가격의 변동이 줄어들게끔 만드는 게 오히려 정책자들의 입장이 되고, 어느 정도 정책 자산으로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쓰여지려면 여기서 지나친 급등보다는 완만한 행보와 가격이 스테이블하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 연방정부의 부채를
녹이는, 제가 이 얘기는 이제 과거의 영상에서 디지털 달러 가지고 녹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CBDC가 아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상태잖아요. 그만큼 이미 쓰여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급등락이 반복되는 것도 전략 자산 비축의 용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에 쓰여진다라는 의미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패턴은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 가격이. 트렌드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중요한 거는 전략 자산 비축을 하는 용도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기보다는요, 이게 결국 민간 쪽, 저는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업은행들의 회계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마련이 된다면 상업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를 함과 동시에 이 기반으로서 얼마나 다양한 암호화폐 ETF를 출시하느냐, 이게 사실은 가격 상승과 하락에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회계적 기준까지 마련되면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ETF를 출시하는데 ETF를 출시되는 보유 에셋의 일부를 갖다가 그 발행하는 주체가 갖게 된다는 거. 이거는 가격에 대해서 ETF에 대한 가격 결정권도 상업은행 자체적으로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플을 XRP를 갖다가 ETF를 출시하게 되는데 XRP를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ETF에 대한 가격의 결정권을 일정 부분 발행자가, ETF 발행자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회계적으로 이거를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 풀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공격적으로 하게 대출과 이런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명분으로 해서 상업은행들의 회계적 기준까지도 풀어주고 열어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좀 가격의 상승과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전에 트럼프 직전까지는 트럼프가 이제 익명성 때문에 디지털 달러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재무부와 연준의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패권, 달러의 패권이 약화되거나 그동안에 많이 겪었잖아요. 달러에 대한 신뢰성, 그 다음에 국채 가격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했고, 이 디지털 달러는 말 그대로 디지털화된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행의 주체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페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디지털 달러가 왜 패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부분의 현금들이 지금 달러, 우리 전통 화폐로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스위프트나 여러 가지 무역 금융 시스템으로 다 연동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세계의 어떤 신용과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금융증권의 사고 파는 과정은 대부분이 다 디지털화돼 있잖아요. 디지털화돼 있다는 건 뭐냐면 전통화폐를 굳이 쓰지 않고도 빨리 결제가 되고 청산이 되고 거래가 되는 과정인데 화폐는 물리적으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엔 기다려서 만약에 디지털 화폐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결제를 했는데 돈이 안 갔어요. 그러면 청산은 안 된 거잖아요, 아직. 돈이 갈 때까지 청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더 빠르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에 접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가 더 많은 무역 결제와 금융 거래에 사용이 되면 당연히 디지털 달러와 전통 달러는 같은 통화이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에 대한 사용도 결국엔 사용도가 많을수록 패권력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20년 가까이 지금 해온 상태에서 G7 주요 국가들과 그 베타 테스트 설계, 그러니까 계획적인 설계 시스템에 대한 그 테스트들을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오면서 트럼프의 입장은 명확하죠. 왜 굳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왜냐면 발행자가 페드라는 거는 디지털 달러를 만약에 하나 지갑에 갖고 계세요. 우리 이제 사회자분이. 근데 그거를 1달러 가지고서 만약에 쿠팡이든 아마존은 결제를 하면 띵동 하면서 결제한 것의 내역을 페드가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정보 익명성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거 있느냐. 지금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고 우리가
그 가격과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 정보를 다 갖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진짜 자유로화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는 비트코인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 먼저 출발을 시작해서, 알고 봤더니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XRP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접목해서 달러를 더 부강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변환이 된 거죠. 방식은 똑같지만 수단만 달라진 것 뿐이고, 왜 이게 패권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패권은요 되게 숫자로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FX 마켓에서 아직도 달러에 대한 이제 그 사용 빈도는 80% 정도가 거의 다 달러 베이스예요. 달러로 사고팔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대략 추산해 봤을 때 유로화는 어느 정도 되냐?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위안화는 어떠냐? 나머지 정도예요. 아직도 5% 내외이거나 약간 높아질 때는 6%, 7%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용 빈도나 그런 거래건, 그 다음에 그 사용률, 비중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달러가 가장 압도적인데, 이미 인기가 있고 수단으로서 뭐 거래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었던, 인기도가 있는, 보유에 대한 욕구가 많은 비트코인하고 이거를 접목을 시키면 달러의 사용 빈도나 접근 횟수 비중은 더 높아지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선거할 때요, 단일화 하잖아요. 단일화 해가지고 여기에 지지율을, 원래 A하고 B가 각각 20%, 20%밖에 안 돼가지고 찢어져 있는데 합치면은 40%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통화도 똑같습니다. 그 사용 빈도나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그 매력적인 부분을 트럼프가 10분 충분히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그 정책적인 발언들은 굉장히 혼선을 일으킬 수 있게끔, 마침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패닉이 올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도나 절차들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진다. 지금은 전 세계에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모든 전 세계를 갖다가 무너뜨리거나 경제를 막 크래시로 만들려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결국에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의 자원에 대해서 그 힘을 강화시키는 그 단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결국에 금융적 부양을 하면서 갑자기 전 세계가 갑자기 모든 호황을 맞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되는 경향이 나타날 겁니다. 일기 때도 처음에 관세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똑같은 혼란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의도는 항상 지나고 보면은 동일하고 알기 쉽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혼란을 겪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투자자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가 자체, 기업 자체가 그런 큰 혼란을 그렇게 겪지 않고 전략적으로 잘 헤쳐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